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유청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 세 번째예요? 좀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힘듦을 좀 덜어드릴게요. 네. 네, 제가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말하고 이제 다음 또 들으셔야 되니까 일단 올해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올해 수능이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최근 한 6, 7년 동안이랑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큰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EBS 이 직접 연계가 폐지가 돼요. 수능 시험에서. 이게 진짜 큰 차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수능에서 45문제가 나오는데 영어에서 17문제가 듣기고 28문제가 독해예요. 근데 이 독해에서 29번에서 40번 구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여겨지는 구간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수능 영어에서는 10문제가 3점짜리예요. 점수 배점이. 근데 듣기에서 3문제가 나오고 원래 독해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 이 7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EBS라는 교재가 있어요. 수능 특강 교재라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 교재라고 3권의 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재에서 직접 연계가 됐었어요. 그 직접 연계가 뭐냐면 어머니들 이제 내신 수업 있잖아요. 내신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 어떤 지문이 있으면 그 모의고사의 지문이 뭐 특정 A라는 유형이라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서 C라는 유형으로 바뀌거든요. 지문은 똑같은데 유형만 바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면 시험 보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죠. 이게 수능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었어요. EBS에서 지문의 개수가 약 한 7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700개 중에서 7문제 정도가 직접 연계가 됐었어요. 근데 물론 700개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지문이 몇 개 정도가 있냐면 한 250개 정도의 지문이 있어요. 나머지 450개의 지문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250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니 애들이 EBS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가 좀 익숙해져 있던 지문이 수능에 나온다면 그 지문들 빨리 푼 다음에 다른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빨리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는. 근데 그게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두가 다 낯선 지문이에요. 그냥 모르는 지문.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스스로 각 해당 유형을 문제풀이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진짜로 이 시대에는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지방 애들이 그래가지고 시험을 좀 잘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방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애들보다 이제 약간 그 교육의 인프라가 좀 약간 좀 덜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EBS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외운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어요. 문제풀이 능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이 구간에 있는 문제 유형이 몇 가지 정도가 있냐면 한 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 5가지 유형이 사실은 변별력을 얻어요. 이게 변별력을 내요. 왜냐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은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3점짜리가 3개 이상 틀리게 된다면은 그냥 91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3개 이내로 막아야 돼요. 물론 다른 걸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앞에 있는, 그러니까 뭐 듣기도 다 맞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아이 중에서 1년 내내 1등급을 벗어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7월달 모의고사인가? 근데 그 친구가 듣기에서 5개를 틀렸어요. 수능에서. 왜 5개를 틀리게 됐냐면 이런 거 아시죠? 듣기에서 1번부터 17번까지가 있는데 얘가 3번을 듣는데 잠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계속 생각하다가 4번 못 듣고 5번 못 듣고 6번 못 듣고 7번까지 정신 차리니까 8번이더래요. 네, 그래서 연속으로 다 틀렸어요. 독해는 하나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어떤 일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죠.
수능이란 시험에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수능 1등급 비율이 역대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7.4%였어요. 1등급 비율이. 근데 2020년이 됐을 때 비율이 12점 몇 %였어요. 12.4%가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5월 달부터 학교 간 거 아시죠? 고3 애들도. 전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층부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학교 안 가니까 사교육 받을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어차피 학교에서는 수능 공부 못 해주거든요. 중간이 빵꾸가 뚫렸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고 3등급부터가 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도 약간 그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행간에 있는데 평가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과하게 많았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CU%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어려울 거니까 좀 대비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EBS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자체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6월 평가원을 봐야 알겠지만은 문제 유형도 살짝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6월 평가원을 봐야 알겠지만은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문제 유형을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게 낸다고 하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실질적인 본인 스스로가 문제풀이 능력이 없으면 올해 수능을 그렇게 잘 보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절대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이건 이제 이번 올해 수능에서 약간 좀 이렇게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점은 이게 2017년부터 절대 평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수능이. 그래서 이 전에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풍경이. 첫 번째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요. 네. 왜냐면 국어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어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공부 시간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단 한 번도 야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라는 쉬워질 거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평가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까 말했지만은 세 문제 정도를 틀려도 괜찮잖아요. 세 문제 정도를 틀려도. 그러니까 그래도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과목이 세 문제 틀려서 1등급 받는 과목이 어디 있어요? 수학 같은 것도 두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이들 심리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오케이 세 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어. 즉 이 어려운 구간에서 제일 세 문제 정도를 틀려도 상관없으니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버리고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어 공부를 더 소홀히 하게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아이들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수시에서 약간 그러면 수시를 아이들이 쓸 때 약간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죠.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같은 경우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48점을 맞아도 탐구 같은 경우에 50점 만점에 옆에 애들이 다 50점을 맞아버리면 저는 2등급이에요. 혹은 3등급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세 문제 정도 틀려서 90점을 맞아버리면은 1등급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시할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일단 의외로 거꾸로 영어예요. 왜냐면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나보다 얘가 더 잘 버리면 내가 등급이 내려가지만 영어는 그냥 나도 역시 세 문제 정도를 틀리면 1등 그래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입시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정시에서 있잖아요. 정시에서 영어가 필요 없는 학교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정시 지원을 할 때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 4개 학교는 사실은 2등급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국어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국어에서 2문제 더 맞으면요. 그러니까 이 4개 학교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학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올해 어떤 애가 저한테 이제 제 조교를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를 79점 맞았거든요. 엄청 못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영어를 평소에. 근데 얘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입시를 하잖아요. 원서를 정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었으면 얘가 지금은 그 여대 아시죠? 여대들 2대 있고 숙대 있고 밑으로 이제 서울여대, 동문여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학교를 갔거든요. 영어가 2등급이었으면 숙대예요. 영어가 1등급이었으면 2대였어요. 예. 차이가 되게 커요. 정시에서. 지금은 못 느끼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생을 안 하려면은 어차피 입시의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영어 공부 절대평가니까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좀 소홀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과목을 다른 과목에 특별히 더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은 꾸준하게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결과가 좋아요. 왜냐면 입시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제가 지금 방학 동안에 벌써 좀 진행을 했어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를. 영어는 뭐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장 그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단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 기반만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영어는 시간 되게 충분한 겁니다. 네, 누구나 다예요. 왜? 절대평가가 돼서요. 그러니까 매주 하루에 1시간씩만 주 7일도 아니에요. 주 7일 동안에 5일만 하루에 1시간씩만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1등급을 받을 수, 제가 장담은 안 하죠, 물론. 무조건 1등급이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해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지 인생에서 수능에서 듣기를 5개 틀 걸 생각을 해봤을 절대로. 네. 재수예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냥 안 돼요 이 얘기만 해요. 뭐가 안 돼? 듣기 5개요.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저도. 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수렴하는 거예요. 뭐에 수렴하는 거냐면 가장 최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수렴을 하는 거예요. 수렴을 하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영어를 접근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평가원 시험이 6월 시험이 있고 9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되게 단순합니다.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들은 안 보죠. 저 같은 사람밖에 안 봐요. 왜냐면 저는 가르쳐야 되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내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평가원에 나와 있는 유형별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접근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혼자 분석하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 제가 분석을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확신 드릴게요. 제가 과제를 매 주마다 2가지 과제를 주거든요. 이게 하나가 매주마다 주는 그 과제고 하나가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 과제 안에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 인스트럭션 가이드라고 있는데 이 앞을 보면 이 과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데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데이별로 나와 있는 시나리오대로 뭘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매일 하잖아요. 주 5일 동안만. 네, 그러면 실패는 없어요, 사실.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네. 그리고 그걸 다 연습한 다음에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줘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매주마다 성적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가르쳐주는 방향성을 가지고 집에 가서 5일 동안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저를 보고. 이것만 제대로 지켜주면은 지금 점수대가 어떤 등급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네. 어떤 등급이든지 간에. 왜냐면 제가 매년마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매년마다 8월이나 9월쯤에 연락이 와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받죠. 그러면 대충 느낌이 와요. 어떨 때는 아버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어머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버님이 하실 때가 좀 더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버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시면서 점수가 필요하대요. 항상 이때쯤 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전화 오는 평균 등급대가 몇 등급이냐면 4에서 5등급이에요. 그러면은 몇 등급이 필요하시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요. 3등급이 필요하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3등급은 100%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네. 이 시기에.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시기에 들어왔던 애들 2명을 솔직히 말할게요. 1등급은 한 번도 만든 적 없어요. 2등급까지는 갔거든요. 이 시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부터만 준비해주면 수능은 솔직히 말해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확률이 나옵니다. 상대평가는 확률이 안 나와요. 하지만 절대평가는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꾸준히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것들만 잘 이행해 주면은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면은 수능 때 아마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그 내신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요일 반에 내신 수업이 하나가 깔려 있어요. 제가 수업하는 건 아닌데 저랑 같이 이제 팀에 있는 선생님이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1시까지 내신 수업을 할 거예요. 예.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1시까지. 근데 이거는 각 학교가 거의 교과서가 지금 똑같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냥 학교 교과서는 수특, 아까 EBS에서 말했던 EBS 수특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10시에서 1시까지는 일요일 날 10시 1시까지는 뭐 제가 수업을 하진 않지만 민세정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팀에서 수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신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1학기 내내. 1학기 때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수요일 날하고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지금 토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한 42~43명 정도 돼가지고 아마 거의 마감이 될 거예요. 아마 50명 정도의 선에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수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반하고 조금 달라요. 수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잘하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뭐 세마고에서 뭐 전교 한 1, 2등 하는 애들도 있고 병정고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요일 반이랑 다른 게 뭐냐면 토요일 반 수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수능을 위해서 다루는 약간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그 어려운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문제 푸는 게 수능이 수준이 100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한 130 정도로 수업을 하고 얘는 한 100에서 110 정도로 수업을 해요. 약간 애들 구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들 구성이 좀 다른데 하나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하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보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 수업 시간에 푸는 그 약간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풀이와 그다음 설명이 약간 달라요. 문제 난이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다르고 수요일 날은 그리고 3월 셋째 주인가 25일인가로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얘네도 내신 수업을 합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아마 학생들 위주가 세마랑 병점 그 다음에 국제고 위주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세 개의 학교의 진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학교가 반송고라든지 나루고라든지 예당고라든지 동탄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같이 모여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또 시험이 비슷해요. 시험 범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들어가는 거고 이 토요일 수업은 이제 뭐 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수업은 1년 내내 그냥 수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신 없어요. 내신 기간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정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듣는 아이들 중에서도 토요일 반으로 옮겨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저는 내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수요일 반은 한 3월 25일부터는 한 내신 공부를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수능 커리큘럼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반이 그러니까 1학기 동안에는 아마 이렇게 3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필요에 맞춰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수학 선생님이랑 또 국어 선생님 한 분 더 계시죠.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만나 뵐 때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